이 제도가 제가 주구장창 말을 했는데 이제 진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기존에 과거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이거를 어느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건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제도를 정말 활용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어저께 기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공급 대란 막아라,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지방 미분양에 양도세 면제 추진하겠다라 해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추진 딱 나오는 순간 저는 이 제도구나.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2부터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제도들이 다시 부활하는구나. 예전에 이제 아주 많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거를 이제 안내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젠간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그게 반영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7월 말에는 세제 개편안에 반영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할 생각이 없는 건가? 라는 한편에 이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9월 달에 이번에 나오는 대책에 이걸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분양 지역에서 만약에 이 취득을 한다. 아마 지방 미분양일 거예요. 왜냐면 지방 미분양이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방 미분양 해소가 안 되니까 그 공사비에 대해서 이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설사 자금이 이제 말 그대로 묶여버리니까 그걸 풀어주고자 지방 미분양에 대한 분양 활성화의 정책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분양 자체가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게 중고급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대책을 좀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뭐냐? 지방 미분양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게 되면은 그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전에 과거 제도를 보게 되면은 과거 제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제도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서 쓸 거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그 감면 100% 감면을 받지만 20%에 대해서 뭘 내죠? 농어촌 특별세를 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5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활용할 때 주의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제도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나왔죠. 08년 11월부터 나왔어요. 그때 98조의 2를 스타트로 98조의 3, 4, 5, 6, 7, 8 그래서 98조의 8까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99조의 2도 나왔습니다. 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왔느냐 말씀을 드리면 1년 정도 제도를 써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고 하는데 그 기간을 특수 기간을 딱 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주택을 사면 그 지역을 아마 한정하겠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당신이 구입을 하면 구입한 이후에 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감면해주겠다. 이 제도거든요. 기간을 아주 초밀하게 주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이게 한번 나오면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내가 정말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좋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 말이 뭐냐? 어차피 이 혜택 자체가 100%나 감면해 주는데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도가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왜 매년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08년도부터 13년, 14년, 15년도까지 계속 주택 가격이 점진적 우하향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 안 하면 100% 감면 받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어차피 감면 받을 게 없는데 그럼 주택 구입한 게 여러분들에게는 뭐 에쿼티가 묶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괜한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데 100% 감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걸 꼭 첫 번째로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100% 감면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의 상승분으로 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 그 시세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가격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그걸 봐요. 5년간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지금 상태 같은 경우는 보세요. 23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18%의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5년 동안에 올라간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100% 감면 받는 부분 자체가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모와 분자의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을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던 법을 찾아보시고 나서 과연 그러면 5년 동안 이 공동주택 가격의 변동폭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도를 썼을 때 처음에 나왔던 98조 2는 거의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가장 효과적이었고 가장 큰 효과를 봤던 건 뭐냐면 99조의 2예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나왔던 제도인데 이건 정말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때 샀었던 분들은 큰 혜택을 받겠죠. 왜냐하면 13년도에 사서 5년이 언제죠? 18년도잖아요. 물론 5년 이후에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5년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니까. 18년 이후에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 받는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죠. 물론 미래의 주택가격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으면 연장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제도가 지금 나왔지만 혜택이 아직 크지 않는 것 같다라 생각이 들면은 절대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게 주택수에서 제외도 돼요. 어떤 말이냐면 나머지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지금 혜택을 받은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 주택은 나머지 주택을 팔 때 없는 셈 치겠다. 그럼 뭐냐면 이런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양도세 100% 감면을 받는 주택을 100채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나머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팔 때는 100채를 카운팅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한 채를 판 걸로 봐서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100% 감면을 못 받더라도 추후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분양 주택을 지방에서 뭐 한 채 사자라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택이 하다못해 다른 주택 팔 때 영향이라도 안 미치면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수에서 빼주는지 안 빼주는지 그 부분도 법이 나왔을 때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는 이 대책이 나오면 바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과 연달아서 그 제도를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제가 우측 상단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과거에 있었던 98조 2부터 99조의 2까지 그 08년도부터 있었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것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도자료 뒷면에 또 그게 나왔어요. 엊그저께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민간건설 부담을 가중한 미분양이 커지니까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취득세는 어차피 오피스텔은 4.6% 일반적인 상가랑 비주거용 건물 산 것처럼 내는데 이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취득세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팅 되니까 이걸 빼주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오히려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을 담은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미만의 중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결론이 안 나와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만 우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나마 나은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피스텔은 어차피 내가 주택으로 그 과세 대상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주택수로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가 안 되고 오피스텔이 그러면 종부세로 넘어와도 말 그대로 주택수로 카운팅이 안 되게 계산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면적 작은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건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대상 변경 신고를 했지만 그래도 일정 면적 이하의 소형 면적에 대해서는 이거 종합부동산세 다 빼주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가 얼마죠?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많은 아주 큰 면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아주 여러 채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만한 그 9억 원의 금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지금 예측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는 거고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영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대책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